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혜숙은 43층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언제나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죠. 그 소리는 25해 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빗소리와 닮아 있었으니까요. 강혜숙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기 위해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빛내는 여성 기업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이었죠. 회장님, 내일 인터뷰 관련해서 최종 확인 드리려고 합니다. 현관 쪽에서 들려온 비서 정민우의 목소리에 강혜숙은 창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50대 중반의 민우는 20년 넘게 그녀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우 씨. 모든 준비는 끝났을 테니까요. 강혜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혜숙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강철같이 단단한 의지가 있었죠. 회장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이 빠듯해요. 민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강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민우 씨, 오늘 날짜가 몇일이죠?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강혜숙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네요.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강혜숙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강혜숙은 벽장을 열고 검은색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갑에 넣었어요. 3살배기 여자아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죠. 유민이 그녀의 하나뿐인 손녀였습니다. 차 키를 들고 나가는 강혜숙의 뒷모습은 외로웠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25해 전 그날에 멈춰 있었죠. 강혜숙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서요. 이날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한강의 지류를 따라 이어진 작은 도로를 따라 달렸죠. 40분 정도 달렸을까요? 강혜숙은 한적한 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25해 전 그녀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 유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 장소였어요. 비 내리는 날 딸 가족이 탄 차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즉시 사망했지만 유민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강혜숙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강변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유민아, 할머니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년 이날이면 이곳을 찾아 유민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비록 대답이 없을지라도 그녀는 언젠가 유민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강혜숙은 빗속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5해가 지났지만 시간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 상처를 감추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렇게 홀로 있을 때면 그저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유미나 할머니가 이번에 내가 좋아하던 어린이 병원에 새 병동을 지었어. 강혜숙의 말이 빗소리와 함께 허공에 흩어졌어요. 유민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8살이 되었을 텐데 강혜숙의 마음속에서 유민이는 여전히 3살배기 아이였죠.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강혜숙은 마지못해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유민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유민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강혜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때 내가 너희 가족여행을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만약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여행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더라면. 하지만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강혜숙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라디오를 켰어요.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죠. 쇼팽의 녹턴, 유민이의 엄마인 그녀의 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강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어요. 회장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현관에서 민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혜숙은 옷이 젖은 채로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우 씨, 아직 안 갔네요? 내일 일정이 중요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인터뷰 자료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강혜숙은 일에 파묻히는 것이 슬픔을 견디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죠. 잠들면 유민이가 나타날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유민이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민우의 질문에 강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비즈니스 잡지, 경제신문, TV 프로그램.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강한 기업인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요. 그 말에 민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혜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생활을 감춰왔어요. 특히 딸 가족의 사고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혜숙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강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강혜숙 곁에서 일하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밤이 더 깊어갔고 강혜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가봐요. 내일은 일찍 시작해야 하니까요. 민우가 떠난 후 강혜숙은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눕기 전 그녀는 작은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유민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강혜숙이 세운 수많은 자선재단과 사회공헌 활동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강혜숙은 사고 이후 병원, 고아원, 어린이 복지시설 등 다양한 자선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포장했지만 실은 유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강혜숙은 내일의 인터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감춰온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내 25해 전으로 돌아갔죠. 빗소리와 함께 들려온 전화벨 소리,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소식. 강혜숙은 잠들기 전에도 유민이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요. 유민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깊은 어둠 속에서 강혜숙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강혜숙의 펜트하우스는 분주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도착해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하느라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혜숙은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죠. 그녀는 남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와 경영 철학에 관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PD가 인터뷰 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강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됐을 때 시작하세요. 인터뷰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강혜숙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 사업을 시작한 계기, 위기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어요. 강혜숙은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지만 가족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잠시 망설였죠. 강 회장님께서는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어린이 관련 재단에 큰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강혜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어요. 25해 전, 제 딸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3살이던 손녀 유민이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그 아이를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강혜숙이 이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죠.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고 강혜숙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팀이 떠난 후 강혜숙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혜숙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민우의 제안에 강혜숙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두통에 결국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소 다니던 대형 병원 대신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언론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작은 내과 의원에 도착한 강혜숙은 접수대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의사를 만났습니다. 33 정도로 보이는 그 의사의 이름은 최지연이었어요. 강혜숙 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지연 원장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최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강혜숙은 이상하게도 이 낯선 의사에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서요. 평소에도 가끔 있었던 일인데 오늘은 특히 심하네요. 지연은 주의 깊게 강혜숙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혈압을 재고 눈동자를 검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강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날이기도 했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혈압약과 두통약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방을 받고 일어서려는 순간 강혜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지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누워 계시는 게 좋겠어요. 지연의 손길이 강혜숙의 팔을 잡는 순간 강혜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손길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잠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세요. 제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할게요. 강혜숙은 처치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약함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왔기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약 1시간 후 강혜숙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녀는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체크를 위해 다시 들어왔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하러 오셨으면 합니다. 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어요. 그리고 문득 물었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TV에서 자주 뵈었어요. 강혜숙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민우 씨, 다음 주에 이 병원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강혜숙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병원이 아니라요? 강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진료받고 싶어요.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민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강혜숙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희미한 불빛처럼 작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강혜숙은 약속대로 최지연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에게 따로 오라고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강혜숙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최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 친근한 느낌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강혜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진료실로 들어간 강혜숙은 책상 앞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지연의 모습은 단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강혜숙은 왠지 모를 푸근함을 느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휴식도 취했죠. 지연은 강혜숙의 혈압을 재고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말 좋아지셨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처방전을 작성하던 지연에게 강혜숙은 문득 질문했어요. 원장님은 이 병원을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지연은 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강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전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확한 출생지는 알 수 없죠. 그 말에 강혜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울렸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혹시 몇 살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연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3살 무렵부터 기억이 나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부터죠. 그 전에 기억은 없어요. 강혜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물어볼 수는 없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해서요. 그냥 원장님께서 제게 친근하게 느껴져서.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사실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거든요. 이상하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혜숙은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오늘 진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병원을 나온 강혜숙은 곧바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리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 씨,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1시간 후 강혜숙과 민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혜숙은 지연에 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민우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3살 무렵부터 고아원에 있었다고 해요. 유민이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 원장님의 나이가 지금 33이라면 유민 양이 살아있다면 28살이어야 하는데. 강혜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출생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아원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민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강혜숙의 강한 확신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실질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 원장님의 과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봐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카페를 나오는 길에 강혜숙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25해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밝게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민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어요. 다음 며칠 동안 민우는 최지연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최대한 비밀리에 그리고 철저하게요. 그는 지연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가고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강혜숙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최지연 원장은 25해 전 한강 지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추정 나이 3살.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노인이었어요. 아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상태였죠. 강혜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 네, 분홍색 유모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발견된 날짜는 5월 15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 가족의 사고가 난 바로 그날이요. 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았어요. 유민이의 유모차는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차 안에 있었고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없어요. DNA 검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최 원장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강혜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5해 만에 찾은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섣부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망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일단은 더 자세히 알아봐요. 그리고 지연이를 다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할머니의 마음으로요. 강혜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민이를 찾기 위해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 여정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픔이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혜숙은 최지영과의 세 번째 만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환자로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은 할머니로서였어요. 그녀는 지연에게 병원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다행히 지연은 흔쾌히 수락했죠. 작은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의사와 환자가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서요. 강혜숙의 제안에 지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지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혜숙은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딸을 그리고 유민이의 모습을 찾으려 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혜숙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지연 씨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강혜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25해 전 하나뿐인 딸과 사위, 그리고 3살배기 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혜숙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날 한강 지류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그날이면 사고 현장을 찾아 손녀를 기억하고 있죠. 강혜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연의 표정에는 혼란과 함께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연 씨는 정확히 그날 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분홍색 유모차를 타고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혜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저를 잃어버린 손녀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강혜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요. 날짜, 장소,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진 그 이상한 친근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의심, 혼란,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불씨까지도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고아원에서는 강에서 발견된 아이라는 뜻으로 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나중에 제가 지연으로 개명한 거고요. 강혜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연. 강에서 온 아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를 발견한 노인은 제가 유모차에 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옷깃에는 유민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대요. 하지만 그때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죠. 유민. 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제 손녀의 이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어떤 말로도 그 순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죠. 확실히 하고 싶어요.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강혜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이에요. 가능한 빨리 진행해요.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강혜숙에게 마치 1년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유민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강혜숙의 친척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혜숙의 남동생 강태주는 이 모든 것이 강혜숙의 재산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어요. 누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누나의 과거를 조사해서 이런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재산을 노리고요. 강태주는 강혜숙의 집을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지연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의사는 누나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나가 얼마나 유민이를 그리워하는지 알고서요. 하지만 강혜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 심장이 말하는 소리를 믿어. 그리고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야. 그러나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강태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언론에도 이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총수 강혜숙 25년 만에 손녀 상봉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지연은 갑작스러운 관심과 의심의 눈초리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강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인데. 강혜숙은 지연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지연아.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견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강태주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연이 강혜숙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강혜숙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족 간의 갈등에 깊이 휘말렸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이 왔어요. 강혜숙과 지연은 함께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사무실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이미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강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아. 이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의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어요. 두 분의 DNA 일치율은 99.99%입니다. 이는 강혜숙 회장님이 최지연 원장님의 외할머니임을 의미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혜숙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해 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죠. 유민아. 강혜숙의 떨리는 손이 지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로 내가 맞구나. 지연, 아니, 이제는 유민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밖에서는 이미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를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길도 있었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혜숙과 지연은 나란히 앉아 판사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준과 그의 변호인단은 맞은편에 자리 잡았죠. 법정 안은 언론인들과 관계자들로 빼곡했습니다. 모두가 이세기의 상봉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의 목소리와 함께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 측은 DNA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추가 검사를 요구했고 지연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최지연 씨가 강혜숙 회장의 약점을 노려 접근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이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의 변호사는 자신 있게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법정 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죠. 강혜숙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강혜숙의 변호사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함께 지연이 발견된 시기와 장소, 유모차와 옷깃에 새겨진 이름 등 여러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지연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성실한 과정과 봉사활동 등을 언급하며 그녀의 인격을 변호했습니다. 최지연 원장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검사에 동의했을 뿐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의사이자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새로운 증인과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지연을 발견했던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고아원의 원장과 간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죠. 유모차는 강물에 떠내려왔고 아이의 옷에는 분명히 유민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판사는 추가 DNA 검사를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세 개의 독립된 연구소에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숙과 지연은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은 강혜숙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를 할머니와 유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죠. 내가 내 손녀임을 알아볼 수 있어서 나도 감사해. 25해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강혜숙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연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이 흉터는 어떻게 된 거니? 지연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사고로 인한 상처라고 했죠. 강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민이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 돌잔치 때 뜨거운 국에 손을 대었거든. 그 말에 지연의 눈에도 깨달음이 스쳤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발견할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 달 후, 새 연구소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강혜숙과 지연은 99.99%의 확률로 혈연 관계였어요.
이 결과에 강태준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최지연이 강혜숙의 손녀 유미님을 인정했어요.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 밖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강혜숙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25해 동안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 강혜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쌓아갈 추억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회한 가족의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강태준은 강혜숙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누나,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요. 그저 누나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강혜숙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해해, 태준아. 너도 유민이를 많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강태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지연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죠. 비록 아직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병원 일을 계속하면서 주말마다 강혜숙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난 25해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강혜숙은 지연에게 어린 시절 유민이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지연은 고아원에서부터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할머니와 나눴어요. 할머니,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물가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의 강가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한 감각이. 지연의 말에 강혜숙은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내 영혼이 기억하는 거겠지. 비록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알고 있었던 거야. 한 달이 지나고 강혜숙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유민 어린이 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종합의료시설이었죠. 유민아, 내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이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유민 어린이 의료센터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고 강혜숙과 지연은 함께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가 아닌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유민아, 25해 전 그날 내가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그때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거야.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25해의 기다림과 아픔을 넘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것은 혈연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유민 어린이 의료센터의 정원에는 작은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분수대 옆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은 때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길이 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말은 강혜숙과 지연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해 나갔어요. 빗소리가 들리는 날에도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으니까요. 5월 15일 강혜숙과 지연은 함께 한강 지류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가 지난 지금 그들은 매년 이날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죠. 할머니, 이 강이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슬픔을 느꼈는데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느껴집니다. 지연의 말에 강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충만함이 가득했죠. 유민아, 내가 내게 돌아온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나는 이제 알아. 우리가 서로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빗방울을 느꼈습니다.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기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멜로디였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유민 어린이 의료센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죠. 지연은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했고 강혜숙은 경영 지원을 담당했어요. 그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특별한 연대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빗줄기 사이로 연약하지만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강혜숙과 지연은 손을 맞잡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무지개가 필요했나 봐. 오랜 비 내림 끝에 찾아온 빛이. 강혜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두운 시간조차도 결국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 모든 길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녀가 의사가 된 것,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치료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모두 그녀 안에 잠재된 기억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고요. 영혼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무지개는 점점 선명해졌고 빗소리는 잔잔한 음악처럼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강혜숙과 지연은 이제 과거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들 앞에는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들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어요. 무지개를 향해, 더 밝은 내일을 향해.